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 간의 어제의 그 팽팽한 기싸움 때문에 최고위는 파행이 됐습니다. 욕설이 난무했고요.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말도 난무했습니다. 새누리당 콩가루가 되어간다. 오늘 조간신문에 여러 지적 실렸습니다. 잠시 후 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 청와대에서 다른 나라들의 국회의장들을 초청했는데 정작 정의와 국회의장만 쏙 빼서 박 대통령이 왜 정의와 국회의장을 뺐나 의구심이 드는 기사도 오늘 실렸습니다. 지금부터 조간신문 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욕설, 퇴장. 어떤 여당일까요? 난장판 여당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유승민 사퇴 집요하게 요구하자 김무성 대표 회의 중단한 채 자리 박차고 나갔죠. 이를 보던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개 XX라는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난장판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다른 주제입니다. 대선 자금 의혹 앞에서 어떤 검찰일까요? 돌아선 검찰이다. 한국일보는 돌아선 검찰이다로 시작하는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어제 발표됐죠. 결국 용두삼이다. 이렇게 한국일보 썼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대선 자금 의혹 부분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결국 이거밖에 안 됐냐라고 한국일보는 맹렬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성완종 특사 대가로 노건평 측에 5억조. 검찰이 어제 밝혔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를 도와준 대가로 5억 원을 취득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지만 공소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경향신문 일면으로 이어질 텐데요. 어제 이 최고위 파행 여당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최고위 파행이 아니라 성완종 수사 결과군요. 성완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향신문 썼는데요. 친박 무죄, 비박 유죄, 폭로엔 괘씸죄. 잠시 후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구도 거부하나, 정의와 의장도 거부하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정의와 국회의장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해명대로 박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오차는 좀 그렇고 그냥 접견으로 바꾼 것일 뿐인지 잠시 후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노건평은 소환, 김기춘은 서면 조사. 똑같이 공소시효 지난 사건인데 검찰이 왜 이렇게 다르게 수사했나? 잠시 후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중앙일보는 일면에 쓰고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치가 부끄럽다. 김태호 최고위원으로 인해 파행됐던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이정걸 원내대표, 비록 이정걸 원내대표는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과 개파 갈등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김태호 최고위원의 머릿속일까요? 속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기행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거 우리 당의 정청래 의원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 파행 사태를 보면서 여러 정치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태호 최고위원의 돌출 행동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국회에서 막장 드라마 보여주는 새누리, 그 막장 드라마부터 직접 보시죠. 유승민 대표 보고 그만둬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네, 끝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퇴 비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퇴하는 게 뭐 사퇴 비리가 왜 없어? 이 상황이 사퇴입니다.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네, 어제 이 최고위 파행, 사실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뒷이야기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하려던 말을 못하고 김무성 대표가 회의 끝나겠습니다. 타짜를 이뤄치고 나갔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원래 하려던 말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정성 위원님, 김 최고위원이 원래 하려던 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면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려는 리더십에 흠집을 주게 된다. 이른바 김 대표를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려고 준비했댔는데 정작 김 대표에 의해서 말문이 막혔다고 하네요. 본인이 이제 그 뒤에 하는 말이죠. 예.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했는지는 뒤에 해명일 뿐이고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고요. 분명히 김 대표 김 의원의 속내는 어떻게든 유승민 대표를 끌어내서 이거 끝장을 보겠다 하는 그런 예.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다 알잖아요. 순방지원. 유승민 대표 나가면은 김무성 대표가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진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잠시 뒤로 좀 아껴두겠습니다. 어제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개 XX라는 욕설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자, 박용진 대변인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대표 비서실장이요. 예. 김태호 최고위원을 일컬어서 개 XX. 그런데 우리가 또 뒷이야기를 잘 아니까 김학용 비서실장과 김태호 최고위원 나이도 뭐 한 살 차라. 평소에 태호야 이랬던 관계인데 개 XX.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차마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욕설들. 나머지 욕들이 있었어요. 네, XX. XXXX 이런 말들이 지금 동아일보를 있더라는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예. 뭐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 예. 그야말로 막장이죠. 그동안 부끄럽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막장, 막상막하, 개파 갈등 이런 게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거는 약간 더 충격적으로 보여져요. 그동안 내부의 갈등 같은 거 잘 덮어놓고 이렇게 해오는 게 보통 여당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드러날 게 다 드러나 버리는 상황. 네. 근데 어제 상황은 약간 뜻밖이었어요. 어. 뭐냐면 6월 25일 날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있고 나서요. 네. 부글부글 들끓고 서로 와글와글 싸우다가 한 이틀 정도 잠잠 김무성 대표가 인터뷰 자제령, 함구령, 입단속 딱 시키고 나서 좀 한 이틀 조용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갑자기 빵 하고 터져 나오니까 빵 터졌어요. 김무성 대표는 불쾌해서 팍 차고 나갔지만 바로 그 옆에 앉아있던 서청원, 친박계 좌장. 예. 이분도 상당히 당황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물론 민족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라예보에서 난데없는 총성 한 발, 그 젊은 민족주의자의 총성 한 발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잠잠하던 이 상황이었지만 밑에서 불불 끓고 있었거든요. 네. 김태호라고 하는 철부지 청년의 총 한 방이 이제 새누리당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따라 신난 것 같은 그런. 안신 안 났습니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아니, 그런데 예. 김태호 최고위원이 무슨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아니, 돌발 행동? 그렇게 저거를 걱정한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어제 지금 새누리당 난장판은 김태호라는 한 사람에 의한 난장판이었지. 예. 친박 때 비박이 격돌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회의가 20분에 끝났고 어제 진짜 그종 난장판이란 제목을 붙일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 가능하겠죠.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막 공격하고 비박계가 받아치고 계속 했는데 어제는 김태호라는 한 사람에 의한 원맨쇼. 그러니까 회의가 너무 하니까 끝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그 전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처음 봤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퇴장한 이후에도 준비된 발언 듯한 게 계속 있는 거 보고
언론용이구나. 아, 언론용이에요? 언론용이구나. 오. 굉장히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고 튀고 싶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후에 상황을 보니까 계속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누리당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새누리당 모든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어제는 김태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만평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31면 오피니언면에 실린 박용성 만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청률은 역시 막장이 점점점 잘 나온다는데 두 TV가 있죠. 앞에 TV, 뒤에 TV인데 원래는 뒤에 있던 야당 TV가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막장하면 야당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이정을 원내대표 억지로 웃으면서 껴안았는데 에이 또 밀렸네. 어제만큼은요. 이 새누리당한테 막장 드라마 시청률을 야당이 뺏겼다는 거예요. 배승희 변호사님. 어제 저 막장을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참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김태호 최고위원이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분한테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 있는 거냐. 그 자리에서 사실 저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잔소리도 2번, 3번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건데 바로 옆에 유승민 대표를 놔두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해서 자기가 튀려고 한 행동을 보였다. 그것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닌데 수준을 너무 격화시켰다. 김태호 의원 스스로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사실은 많이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벌떡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서청원 최고위원이 툭툭 치면서 진정해. 이인재 최고위원이 툭툭 치면서 그만해. 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태호 최고위원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신서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신서동 그 사람 친박 돌격대로 돌변한 김태호 최고위원이라는 제목인데요. 그간의 김태호 최고위원의 행동들이랄까요? 기행이랄까요?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국민을 마치 호흡으로 생각하는 이런 국민사회 시험은 즉각 중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아저씨는 촌놈 스타일. 그는 불통 스타일.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앞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니지.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지도부에 남아서 더 강력하게 앞장서달라는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 새누리당 의원들을 어제 제가 전화로 돌려봤는데 중진 의원들이 헷갈려한다는 거예요. 저 김 최고위원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네는 불통 스타일이라고 하고 김무성 대표를 업었다가 갑자기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총을 저격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대체 김 최고는 누구 편이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요청과 원성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태호 최고 의원의 머릿속이 궁금해. 오늘 한번 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우리 나훈아 형님의 갈무리. 요 다음 대 중요해요, 가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원성을 저희가 담아봤는데 정성희 위원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김 최고위원의 머릿속에 담긴 생각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이 화면을 보더니 제가 얼마 전에 정치부 출입하던 선배가 입원했다고 그랬는데 네. 저걸 한번 보니까 저도 저걸 보고 있으면 좀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입원해야 할 정도다. 굉장히 사람의 정신병을 유발하는 네. 기상 돌출 행동인데 오늘 저희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뇌 분석에 이어서 김태호 최고위원의 머릿속을 분석했는데 한번 채워보시죠. 저는 지금은 그 유승민 대표를 저거 했는데요. 지금 그 김태호 머릿속엔 이런 거 없을까요? 어떤 거? 너의 불행은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나의 행복.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너는 이제 유승민 대표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인데요. 유승민? 예.
뭐 시기심이든 뭐 이렇게 두 분이 좀 상당히 뭐 지적인 수준에서 격차가 나잖아요. 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선 후보 반열에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관계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역시 기회는 찬스다. 이런 기회를 나의 입지와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호기는 정말 하늘이 주신 것이다. 예.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인정할지 모르지만 라이벌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견제와 공격이다. 좋습니다. 박윤희 대변인도 한번 채워주시죠. 앞에 쭉 우리 영상 봤죠? 네. 돌출행동, 돌발, 뭐 언행 예. 이런 거 보면 돈키호테. 돈키호테다. 혹시 이분을 가장 존경하는? 돈키호테다. 예. 그 말은 저렇게 네.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관돼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뭐 행위에 대해서 정신 분석학적인 그 해석을 다 해요. 근데 재밌는 건 해석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겁니다. 과거와 또 최근에 이런 말씀과 이런 걸 해보면 해석이 가능한 분이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거든요. 예. 근데 김태호 최고위원은 도무지 뭐 좌충우돌, 격렬한 저 돌발 행동 이런 걸 보면 모르겠어요.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돈키호테. 그러면 안영환 전 의원에게 여쭤봐야겠어요. 새누리당 계실 때 가까이서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두 칸 드리겠습니다. 예. 두 칸. 보궐선거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 겹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네. 네, 두 칸. 첫 번째는 정치인의 모든 삶의 이야기겠지만 생존. 생존일 것이다. 생존과 요즘의 행동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한 칸은요? 또 정치인의 일반적이겠지만 도약. 네. 기회다. 네. 두 가지 좀 총명해 주시죠. 생존은 뭡니까? 자,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내년 선거 굉장히 걱정이 될 겁니다. 예. 살아남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김해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김해란 지역, 김해가 지역구인데 김해 지역구는 현재 시장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제 이렇게 됐지만 민주당 새정치연합 소속의 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직 그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특히 그 김태우 최고위원의 지역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와 맞물린 어떤 행동, 생존을 위한 것을 때문에 정치권 여러 이야기가 돕니다. 저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지역구 어쩌니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와 말리던 심경의 복잡함이 저런 과격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도약. 본인은 도약. 총리 후보까지 올랐었습니다. 예. 대권 후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고 한때는 주위에서 그렇게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대권 후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김태우 최고위원은 고향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 시작하다가 젊은 나이에 도의회의원이 됐어요. 예. 도의회의원이 됐는데 도의회의원을 얼마 하지 않고 또 군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또 얼마 하지 않고 도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40대 도의사 하다 보니까 젊은 차세대를 리더하면서 대권 후보 이야기가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를 한번 키워볼까 했어요. 총리까지 올렸다가 청문회에서 이제 중도 사퇴했죠. 그러니까 계속 질주를 정치인 해온 겁니다. 그 어느 대한민국 정치인보다도 사실 본인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본인이 이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총리 후보, 대권 후보까지 반열에 올랐는데 거기서 됐습니다. 그 스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지금 자기의 현재 정체되어 있는 데서 위기의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도약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류의 모습, 도약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비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도 금도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은 그런 금도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줄여보면 본인에게 도약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요즘 잘 날리고 있는 배승 변호사는 불교 용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교 용어 나왔어요. 자신을 있는 경지에 이르러서 예.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 예. 이게 바로 무념무상이거든요. 아, 무념무상이다. 근데 사실은 좀 너무 좋은 뜻이라서 이분한테 드리고 싶지는 않은 단어인데 예.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이 없다. 좀 나쁘게 말하고 싶은데 예. 좋은 말로 무념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정청래 의원급으로 나오는 분이 김태우 의원이에요. 예. 근데 새누리당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원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예의 있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이 많은데 네. 김태우 최고위원은
오히려 지금 박 대통령 입장은 더 난처하게 만들고 친박 의원들도 난처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박 대통령한테 불통이라고 했다가 또 김무성 대표도 공격했다가 또 예.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서 좀 무념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배승희 변호사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이 이렇게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김 최고위원이 정치적 스탠스가 변했든 안 변했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 수준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마치 정청래와 같이 비춰질까 봐 걱정이다. 라고 여당 재선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작은 뇌 속에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정청래의 어떤 기행을, 정청래 의원의 기행을 염두에 둔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이렇게 그 김태호 의원 이걸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앙일보 보니까 이 당내에서 새누리당의 정청래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배 변호사는 새누리당 굉장히 높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 수준이 안 맞는다. 새누리당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수준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그 정청래 의원과 김태호 의원을 비교하는 기사가 나오면은 사실 정청래 의원도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서로 기분 나빠할 것 예. 같다. 쌍막하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 비슷한 게 많거든요. 예. 제가 아까 아침에 좀 찾아봤지만 두 사람이 의외로 공통점이 많아요. 정청래 의원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공통점. 네. 우선 최고위원 선출할 때 둘 다 넘버 3로 올랐어요. 그렇죠. 넘버 3.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올라서 깜짝 놀라게 한 그러네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돌출행동, 여러 가지 기행과 동출행동. 예. 그다음에 서로 상대평이 좋아하는 의원이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좋아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김태호 의원은 새정년 의원이 내심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서로 정청래 의원은 친노의 부담이고요. 지금 김태호 의원은 친박의 부담이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앵커가 나오는데 허청원하고 이인재 의원이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러지 좀 마. 예. 예. 자기 당의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고 있으면 되게 묻고 싶어요. 네. 서로 누가 더 기분 나빠할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정청래 의원도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 이상하게 공통점이 많은데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뇌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냥 빈 채로 두지 그러세요? 누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김 최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정 의원님, 김태호 최고위원의 이런 행동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계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궁금해요. 당연히 있죠. 저는 사실 뉴 친박 퀴즈가 되고 싶다고 저는 생각해요. 뉴 친박 퀴즈가 되고 싶어 할 왜냐면 현재 것이다. 이정현 의원이라든가 김태흠이라든가 친박의 그 의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낡은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예. 낡은 돌쇠형 이미지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의원만으로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몇 사람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좀 부족하다. 네. 또 너무 낡은 이미지가 부담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태호 의원이 자기가 뉴키즈가 되는 거죠. 뉴키즈. 뉴키즈의 태도가 돼서 지금 이렇게 정치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바람에서 어떤 박근혜라는 큰 배를 업고 예. 좀 뒤를 도모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박 대변인. 예. 약간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대통령이 되고, 예. 나면 내 다음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퇴임 이후에도, 일정한 안전판이 됐으면 제일 좋겠고, 게다가 나의 국정 철학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예. 좋겠고,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그런 후계자에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변의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딱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들으면 섬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다음엔 김무성이다. 예. 라고 하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물론 이걸 파다하게 퍼뜨리는 건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보고서가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아니다라고 일단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지? 해외 나가 계시는 반기문인가? 아니면 이번에 총리로 올려놓은 황교안 총리인가? 이렇게 퀘스천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이 비어있는 후계자 자리, 왕자의 자리, 예. 이 자리를 딱 차고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에서 대통령이 개헌 발언하지 말아라. 블랙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예.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해야 된다라고 했던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그때도 그냥 면전에서 치고받아 버렸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도. 근데 오늘 어제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예. 지금 정상희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로 그 후계자의 자리를 염두에 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걸로 이해하면 일정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놓친 뇌 속에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조그만한 부분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때도 조그만한 부분 전 사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한 부분이 책 의아하시죠? 어떤 책일까? 이 책 아닐까요?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제목이 태호처럼. 안현정 의원님. 저는 그 자서전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태호처럼이라는 저 책 제목이 참으로 인상적인데 어떤 게 태호처럼일까? 글쎄, 저도 지금 책 처음 봤습니다만, 뭐 정치인들 책 대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 그렇습니까? 없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폭탄 발언을. 제 책은 역사책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그런데, 태호처럼 하는데 아마 저 책이 있다는 게 오늘 돌직구 쇼를 통해서 알려지면 또 많은 뭐 블로그라든지 많은 네티즌들 또 희화시키겠네요. 예. 태호처럼이 뭔가 하면서 이제 뭐처럼 하면서 그걸 희화하게 같은데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의 뉴키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뉴키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도 결국 생존을 생각하겠죠. 생존을 박 생각할 대통령 것이다. 눈에 들만한 거는 그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좀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좀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김태호 의원이 이렇게 경남지사 시절 얘기 들어보면은 그 뭐 기사 시절에 그 사실 민원인들이나 아줌마 부대들 와가지고 데모 많이 하잖아요. 예. 도청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민원 많잖아요. 네. 근데 김태호 지사가 나와서 누님 뭐 어머님 한번 껴놓으면 시위대를 거의 해산시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쩐 풍채가 좋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걸로 하면 대통령이 약간 좋아하는 저는 측면인 이제 것 같아요. 예. 약간 걱정되고 불안한데요. 어제는 당정청 회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림 잡는 거다. 사실 당정청에서 결정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폭탄 발언하시더니 오늘은 정치인들 내는 책이 내용이 없다. 예. 상당수. 다는 아니요. 좋은 책 쓰신 분도 계세요. 예. 폭탄 발언이 구득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저는 정치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당수가 출판 기념회용 책 많이 만듭니다. 모금용 책 많이 만듭니다. 그다음에 선거용 책 많이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 제가 보수혁신위원회 할 때 출판 기념회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가 돈 모으는 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책같이 하는 책을 써서 정치인들을 욕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금지시켰고 또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속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과연 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만큼은 최근에 대통령의 마음 밖으로 밀려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은요. 자, 오늘 정치 기사에서 주목할 기사. 초청받지 못한 정의와 국회의장. 박윤희 대변인. 예. 최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에서도 폐기하기로 당론을 정해서 야당이 마구마구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당 출신의 정의와 국회의장이 폐기했던 국회법을 다시 재상정하기로 밝혀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최근 뭐 국회의장들 전 세계 국회의장들 몇몇을 초청했는데 네. 정작 정의와 국회의장이 초청했는데 초청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들의 협의체, 예. 믹타라고 합니다. 그 각 5개 나라의 앞자리를 따가지고 믹타라고 하는데 그 국회의장단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 각 나라에서 넘버 2들이실 텐데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회 일정,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정의화 의장이 초청하는 어떤 그 주빈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과의 어떤 오찬 일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일정이 바뀐 모양이에요. 오찬에서 접견으로 차 한잔 마시는 걸로요. 예. 청와대 말로는 대통령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오찬 1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오찬은 어렵고 일정을 조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믹타 중에 다른 나라 의장 4분은 다 가셨는데 예.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한 분은 빠지셨네요. 그러니까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대한민국 예. 이렇게인데.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의장은 저 자리에 못 가신 거예요. 뭐 말로는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게 뭐냐면 대통령한테 찍혀서 못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에이, 설마요. 설마요. 그렇게 청와대 대변인은 그 일정 조정하다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국회의장 쪽에서도 그거 뭐 특별히 염두에 둘 거 없다. 기자들이 괜히 쌈 붙이지 마라. 예. 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경향신문 맨 말미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나. 예. 우리 측 분위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서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예. 이 과정에는 왜냐하면 국회법과 관련해서 정의화 의장이 아주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래 헌법에 따라서 하신 거니까 그것도 시스템. 나도 그러면 왔으니까 제2에 붙이는 것도 시스템. 그래서 안 붙이지 않겠다. 여야가 합의해야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7월 6일로 현재 일정을 잡아놨어요. 7월 6일 본회의에 제1호 안건으로 예. 이 국회법 관련 제2안을 다시 논의해서 표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따져볼 것, 외교 이 절차상, 안영환 전 의원, 오찬과 접견, 이것은 다른 건데, 어제는 이 접견이었는데, 접견에는 원래 국회의장이 참석을 안 한다. 그렇지요. 오찬에는 참석을 한다. 이제 그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제 접견은 말 그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 만나는 또 윗사람 손님들을 만나는 걸 접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장이고 또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부의 수반과 입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위아래라고 관계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견은 외국의 손님들이 올 때 예. 같이 만나는 경우를 이제 접견, 지금 보신 장면이 저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윤병세 장관이 믹타 장관들을 데려갔을 때는 윤병세 장관이 안내를 했어요. 예. 대통령 앞에 자기하고 동료 각국 외교 장관들 대통령한테 안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국회의장은 안내를 해서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위치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찬이면 함께 밥을 먹는 자리니까 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접견은 국회의장이 안내를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찬에서 접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대통령 일정 때문에 오찬에서는 할 수 없어 저쪽으로 바뀌었다. 예. 그 설명대로라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언론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접견으로 했다면 굳이 국회의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언론을 제기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안영환 전 의원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당초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른 국회의장들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기로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 오찬을 접견 일정으로 바꿨는데, 정성희 위원님. 근데 사실 이 국회의장 초청 믹타에 상원의장이나 국회의장 초청을 누가 했냐면 청와대가 한 게 아니고 정의화 의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의 중요한 롤 중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과의 의원 외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일인데 이번에는 초청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저는 외교적인 의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전은 오찬이던 저는 그 접견이던 간에 초청한 주최 측이 보통 우리가 손님을 주최하면 주최 측이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당초에 오찬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바로 와가지고 예. 얼마 직전에 바로 접견으로 바뀐 것도 또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 반영이 된 것인가 아닌 예. 것인가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마음에 반영이 된 거라면 대통령이 좀 현명하다. 예. 좀 속 좁다. 이런 거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통령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했다면 너무 심기경허에 치중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더라도 국민에는 그렇게 쏙 좋아 보진 않습니다. 자, 이거 우리 선수끼리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경향신문은 신문 기사 제목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도 보기 싫었나? 경향신문 4면 기사 제목이 이건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 보기 싫어서 뺀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겁니까? 좀 싫어서 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게 외교적인 결례까지 범하에 가면서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교적 결례라고까지 난색을 표했는데, 그럼 오찬 안 하고 접견으로 하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좀 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게 그 6월 25일 이전에는 여야가 그 전국을 흔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6월 25일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전국을 좀 흐트러뜨리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들이 정치학적으로는 좀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정치학적으로는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여야가 소통을 하고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좀 해야 되고 좀 풀어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풀어가는 해결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옛날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됐고 공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누군가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결국 그 힘은 박 대통령에게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 대통령께서 정의혁 국회의장까지 따돌리면서 속된 말로 따돌리면서 이렇게까지 정국을 이끌어갈 필요가 없는데 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 국정 혼란을 일으킨 박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정의학 국회의장도 그런데 사실은 원조는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도 어찌 보면 한 고집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또 유승민 의원에게 참 못할 질문이지만 신병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곤란한 질문했는데 여태까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측에서 내달 10일까지 법안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달 10일. 보통은 오는 6일 이후에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속셈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이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유진 대변인. 네. 대통령을 제가 아까 일관된 행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호 좌충 우돌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일관되다.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승민은 찍고 예. 정의화는 빼고 예. 차 떼고 포 떼고 혼자서 지금 다 국정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매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거 특히나 여야 간의 여당 안에 여권 내의 집안 싸움, 청와대와 뭐 여당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국정의 어떤 그 시스템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오늘 10시에 다시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만 그저께 어제 있기로 했었던 그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에 대한 결산 이거를 못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고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뚜벅뚜벅 시스템에 의해서 원내대표를 내가 관둔다고 하기 전에는 내 일을 할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안 한다고 했던 운영위를 그냥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하자.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병기 비서실장 다시 열어버리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다시 열어버리는 예. 그런 어떤 독한 행보. 그런데 이게 역할은 할 일은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대통령 역시 독한 행보인데 할 일을 안 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마저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이게 되게 큰 외교적 결례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 믹타 의장님들 식사는 하셨는지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식사는 잘했답니다. 잘했대요. 다행이네요. 예. 이 잡혀있던 식사 일정이 와르르 엎어졌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잡혔을 거예요. 일정들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가 보면요. 동네 구의원들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왜? 동네 구의원들도 지금 의회 열어가지고요. 구청에서 쓰기로 했던 예산 어떻게 썼는지 결산 심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국회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각 상임위별로 그 기관들의 결산 심사를 해야 되는 때예요. 네. 그거를 안 할 정도로 그 사감, 충돌, 개파 갈등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을 좀 바꿔서 이번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좀 불편해서 다음에 하자라고 했던 운영위를 유 원내대표가 그냥 확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병기 비서실장과 불편한 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추측컨대 야당은 이 자리에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를 벌리기 위해서 맹공을 퍼부을 거라고 어제 야당 모 의원이 저에게 말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유 원내대표의 이런 버티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 문제가 뭐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요. 저기 버티는 데는 뭐 내가 뭘 잘못했겠냐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지금 뭐 본인보다 측근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버티기를 하니까
인지도가 올라가고 지지도가 올라가더라. 저희들도 뭐 어제 그제 이야기했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었죠. 정치인으로서. 뭐 대구 지역이 한정돼서 많이 알려졌었지만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엄청난 결과를 얻은 셈이죠. 뭐 예. 매일 신문이 지금 일주일째 유승민 방송 틀면 유승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한 얻을 건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몸에서 억울하고 본인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러니까 야 이제 버틸 만큼 버틴 거 아니야. 또는 뭐 얻을 만큼 얻은 거 아니야. 뭐 경상도 말로 그만 많이 먹었다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피로도가 새누리당 내에서 당원들 내에서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너 말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 너 말 맞다. 그런데 당이 이렇게까지 깨지는 건 원치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결국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듣기 시작할 겁니다. 예. 조금씩.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좀 대수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서서히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씀드리는 순간 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마주치기 껄끄럽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사실은 중요한 회의지만 일단은 미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맞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일은 하자. 나 절대 사퇴 안 한다. 라는 기류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표정으로 마주할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야당 의원들은 어떤 질문과 어떤 공격을 퍼부을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또 발빠르게 중계 카메라를 보내놨습니다. 중계차에서 지금 막 그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작게 들어오는데 좀 큰 화면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입장을 아무도 안 한 상황이고 잠시 후 저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로서 회의를 진행을 하죠.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 상임위 의원들이 자리를 하게 되고 맞은편에는 역시 이병기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의뢰 자리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앉게 돼서 이제 상임위원들의 맹 공격과 맹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텐데요. 정승희 의원님, 오늘 어떤 야당 의원은 저에게 청와대 예산도 중요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와의 사이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힌트를 좀 줬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이병기 실장이 나오는 자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보통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병기 실장이 사실 국회에 데뷔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데뷔는 아닌데 아마 언론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요즘 약간 이병기 실장과 대통령의 갈등설도 약간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이병기 실장이 오늘 대통령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국회 출석은 처음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순간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 잠시 후 이병기 비서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 국회 현장에 입장을 하면 저희가 그 장면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중요한 뉴스는 사실 또 있습니다. 혹시나 검수사 역시나 면죄부 검찰 수사 결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결과가 이 한 장의 출력물로 모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왼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부여선거 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요. 한나라당 대표 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검찰에서는 소환 조사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2억 원을 받았다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 원 받았다는 서병수 부산시장, 3억 원을 받았다는 유정복 인천시장, 7억 원을 받았다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수수 의혹,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리를 했고요.
그 중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서병수, 유정복, 허태영, 이병기, 김기춘. 이른바 대통령과 너무 친한 친박 요인들에게는 서면 조사를 하고 수사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노건평, 김한길, 이인재도 공소권 없으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에는요, 일면에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런 기사 제목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친박에는 무죄, 비박 유죄, 폭로 괘씸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기사 제목인데 과도하게 기사를 뽑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용진 대변인께 첫 질문 드립니다. 네. 친박무죄, 비박유죄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하나 더 있죠. 대통령 측근, 성완종 측근은 구속, 대통령 측근은 그냥 봐주기. 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요, 구속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 이 2명이고요. 그보다 더 측근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은 돈 이렇게 출납 책임지던 사람인데 그분은 검찰에게 모든 수사에 대해서 다 협조하면서 이분은 또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고 했었던 2명 구속시켜버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성완종 회장이 리스트에 올려놨었던 8명 중에는 지금 소개한 것처럼 2명은 불구속이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혐의 없거나 무죄가 지났다. 예. 무죄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무죄, 비박 유죄.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검찰 수사의 거의 끄트머리쯤에 네. 야당 얘기를 걸고 김한길 전 대표 소환, 그다음에 노건평 씨 소환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이렇게 할 거냐? 검찰 이렇게 할 거면 못 걸고 하자. 예. 그 수사팀 전체 이름 공개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만일에 잘못되면 우리가 다 검찰 관둘 테니까 만일에 이게 사실이면 여기 김한길 대표도 관둬라. 정치 야당도 책임져라. 예. 정치 인생 끝내자. 이렇게 하자니까 제가 볼 때는 목을 걸기는커녕 지갑도 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수사를 유야무야 해가지고 한 같은 리스트에 있는데 2명은 죄가 있는데 예. 6명은 빈말이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요. 노건평 씨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불기소. 그리고 김기춘 실장도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불기소인데요. 한 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하고 한 명은 직접 불러다가 온갖 걸 다 물어보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어제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저 정치검찰이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너무 뻔해서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에서 보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큰 화면으로 잠깐 살펴보시죠. 자, 지금 가운데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랬던 운영위를 김무성 대표는 그거 내가 연기했어 라고 독박을 쓰려 했었던 그 운영위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기어코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기 비서실장 표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뭔가 결혼한 표정, 좀 지친 표정, 좀 긴장이 되는 표정, 그런 표정들로 지금 관련 서류들을 차차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안경 쓰셨는데 지금 잠깐 안경 벗었네요. 측근이 와서 옆에서 사무관으로 보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하지 않았고요. 잠시 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이하 상임위원들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자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명 한 명씩 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청와대 관료고요. 김건진 국방부 전 장관, 지금 국가안보 실장의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속속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은 표정이 다 같이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신경도 쓰이고 입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성완종 수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입장을 했네요. 정세영 위원님, 박용진 대변인은 친박 무죄, 비박 유죄 이거 맞다? 네, 사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노건평 씨 얘기했지만 노건평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인이 너무 많아요. 돈을 갖다 줬다는 사람이 너무 많고 본인도 돈을 받았다는 걸 시인을 했고 다만 청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건평 씨 같은 건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완구 전 충무총리나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는 사실 공소 유지가 가서 무혐의 판결이 날 가능성도 큰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불구속 기소한 거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고 그때 우리가 구속할 거냐 말 거는 증거인멸에 대한 네. 것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죠. 증거인멸 시도가 좀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제 문제는 나머지거든요. 이 나머지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나 서면 조사를 통해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는데 통상 좀 바꿔보면 이 사람이 이 친박이나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더라면 보통 검사의 수사 방식은 제가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 보통 사돈의 팔돈까지 계좌를 뒤져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걸 들이대서 소위 말해 우리가 옛날에 했던 뭐 딜을 하든 뭘 하건 굉장히 끝까지 추궁을 해서 먼지털이식 수사. 좀 그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 좀 정도를 걷는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나온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법조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서병수, 유정복, 허태열, 김기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현존하는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리를 한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현 실세를 봐주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문무일 팀장이 굉장히 세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그 위에 검찰 상층부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요. 그럼 문무일 팀장이 그 검찰 상층부의 압력에 굴복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수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은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준 사람이 사망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수사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무일 팀장으로서는 굉장히 수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선출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이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또 권력에게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성완종 전 회장이 결국에는 가족들까지도 다 수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자기가 압박에 몰려서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돼서 사실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런 가족들과의 계좌까지도 다 추적하기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문무일 팀장한테 조금 실망한 부분이 문무일 팀장에게 실망했다. 네. 그 전에 수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했거든요. 조현아 부사장 수사 때도 그랬고, 그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정된 결과처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그렇고, 이완구 전 총리도 그렇고, 불구속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반응도 없었고, 나머지 친박 의원들, 핵심 의원들한테는,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주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정도의 결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대변인, 검찰 수사는요 공정해야 되고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칼을 끝까지 뽑아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해서요. 사실 결과를 받아보면 너무 뻔해서 당연하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문무일이라는 사람 믿을만해? 검찰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후배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야, 용진아, 그 사람 걱정하지 마. 그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 이거 장난 아니게 나갈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듣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경향신문은 오늘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평했느냐면 대통령 하명에 기승정 노무현입니다. 결과는 그냥 노무현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노건평 씨가 5억을 받았네 이런 얘기를 쭉 그냥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른바 보수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는 다른 데는 전부 다 저기 여당의 이 난장판 사진에 뽑고 일면에 배치했는데 노건평 5억을 일면에 뽑았더라고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검찰에 찾아가야지. 그러면 검찰이 해결해 줄 거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기승정 결론은 권력이 원하는 대로 친노로 뭐 혹은 노건평으로 노무현으로 이렇게 몰고 가버리는 정치 검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아니 어떻게 같은 공소권 없음도 이렇게 처리하냐 그랬을 때 정성인 논술위원이 한쪽은 증인이 있고 한쪽은 증인이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찾아보면 이래요. 김기춘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줬던 2006년도 건과 관련해서 헬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 드릴 때 수행비서가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행비서가 누군지 몰라요, 검찰은? 그 사람은 소환해 봤어요? 계좌 추적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누가 봐도 그야말로 그 빈털터리 수사, 허점 수사 이렇게만 하고 만 거보다 아니라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칼 빼다가 말고 그냥 무혐의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사를 하면
정치권에서는 두고두고 말이 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렇게 검찰이 하면 우리는 정치검찰이었어라고 고백하는 고백 수사 결과 발표라고 저는 봐요. 이 질문을 여당 대변인 출신이기 이전에 KBS 방송기자 출신이었던 안영환 전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공정했습니까? 저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이 이렇게 쓸 거라는 것을 검찰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사실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봐주기 수사했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 수사의 운명이었습니다. 예. 예정된 운명이었죠. 사실 기본적으로 망자의 증언과 망자의 메모 하나 가지고 수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폭로자 증언자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폭로자 증언자가 나온 사람들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행이었겠지만은 기소가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홍준표, 윤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완구, 전달했다는 기사들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했지만 나머지는 증인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을 기소를 하려면은 줬다는 사람이 명확한 증언. 네. 두 번째, 돈을 전달준 시기, 장소, 방법이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되지 않아요. 아까 이제 김기춘 전 실장 말했는데 불행하게도 김기춘 실장한테는 행보가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거기는 시기와 장소가 어느 정도 일치해요.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데서 검찰 수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그러면 유정복이니 서병순이 하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시기, 장소, 방법이 전혀 명시가 되지 않아요. 이걸 네.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친박, 비박을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기자들에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비록 친박은 아니더라도 총리까지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구속됐어요. 미워서요? 좋아서요? 그게 아니라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검찰의 한계를 보여줬고 결국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번 문제에서 많은 이런 의혹이 있으면 결국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번 사건의 AFC 당초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 뒷면을 보면 씁쓸한 게요. 결국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이 환경.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무서울 거 없다라고 밝혔는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기하는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도 한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신문 속 그 사람,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라밤. 제가 참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가 탐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참 좋아하는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탐 크루즈가 딸을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에 종교를 버렸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도 아침에 흥미롭게 읽은 기사인데요. 탐 크루즈. 정말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탐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신흥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사실 한두 번의 이혼, 두 번 이혼했죠. 전부 다 이 이 남편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부인이 아마 인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돼 있었는데요. 근데 그 탐 크루즈가 케이티 홈스와에서 낳은 외동딸 수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사이언톨로지 종교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 헐리우드 신문에 났네요. 톰 크루즈는 이제 사이언톨로지 교단의 이제 최고 간판 스타죠.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도 수천억 대에 이르는데 이 딸이 성장하는 모습,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적금권 금지 이런 걸 신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딸과 통화하고 화상 전화만 하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종교 대신 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탐 크루즈가 이 사이언톨로지, 과학기술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신흥 종교에 심취돼 있었는데 결국 이 부정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앞섰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네요. 만약에 박윤희 대변인은 딸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안영환 전 의원님 딸이 있으니까 만약에 탐 크루즈라면 외모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이언톨로지를 탐 크루즈보다 키가 크세요?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이언톨로지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아니죠. 예. 종교라는 것은 신을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신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을 통해서 치유를 해서 세계를 청명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식의 상당히 과학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쉬울 뿐더러 나오기도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종교의 특성상. 그리고 이제 톰 크루즈는 그 논란을 일으켰지만 어찌됐든 딸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버렸다는 것은
참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아닌 보는 저 같은 예.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재밌는 기사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물과 반찬으로 재사용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경악스럽겠죠. 이 단독 기사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농수산물 시장. 한 여성이 시장 곳곳을 돌며 뭔가를 주워 담습니다. 곧이어 인근 수산물 시장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도 무언가를 꺼내 카트에 담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부패해 썩은 내가 나는 조갯살과 낙지, 썩은 감자와 짓무른 망고, 김치 찌꺼기 등입니다. 조금 뒤 차량이 멈춰서 돈을 지불하고 카트에 있는 내용물을 구입합니다. 수도권 농수산물 시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헐값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해온 식당 주인들의 불법 거래 현장입니다. 유통업자들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폐기해야 할 식품과 부패한 농수산물을 반찬으로 재사용해 판매하거나 한식 뷔페 식당에 공급해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당들을 적발하고 쓰레기 식재료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농수산물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소스, 면류 등의 가공품도 유통해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게 확인이 되었으므로 출석 요구를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청은 해당 식당들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가 식자재로 둔갑하는 충격적인 현장은 오늘 밤 11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방송됩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금요일 기분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배가 좀 아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휘날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돈이 정말 많은 왕자는 역시 사우디 왕자인데 사우디 왕조가 36조 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의 빌 게이츠로 거듭나기로 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부자인 알 왈리드 빈 탈 왕자 60세인데 전 재산 320억 달러 약 36조 원을 기부한다고 영국 BBC 등이 보도를 한 겁니다. 본인이 설립한 자선단체 알왈리드 자선사업에 전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선뜻 밝혔는데 이 돈은요 사우디에선 이례적으로 여성의 인권 향상, 재난 구호, 질병 퇴치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리고 35억 달러를 이미 기부했고요. 그런데 알리드 왕자가 한국과의 인연도 참 깊어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요. 97년 외환위기 당시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에 각각 1억 달러와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투자금이지만 도와준 거죠. 알 왈리드 왕자의 이 통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아랍도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랍도 변한다. 네. 더 재미있는 건요. 알 왕자가 자기 재산 포브스에서 전 세계 24위로 올렸더니 나 재산 더 많다 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뭐 돈 많으면은 좋은 데 쓴다고 하니까요. 노블리스 오블리 주입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운영회 이전 티타임 중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청와대 측과 오찬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회의장에 입장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운영위 현장석에 앉았네요. 예,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 간의 이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다라는 속보까지 오늘 꽉 차게 전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좋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